인생을 흔히들 마라톤에 비유한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경우를 놓고 볼 때 인생은 장거리 허들 넘기 시합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비유 같다. 마라톤도 42km가 넘는 장거리를 달리는 시합이라 고되긴 하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니기에 가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 체력이 고갈돼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있어도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는 않는다. 60이 넘은 나이에 지나온 인생을 반추해 볼 때 나는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다.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뭘 몰라서 넘어졌고 젊을 때는 젊은 혈기 때문에 넘어졌다. 머릿속에 든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고 혈기가 많이 누그러진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실족했다가 일어서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된다. 장폴 사르트르 흉내를 내보자면 인생이란 허들과 허들 사이의 길이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부득불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어떤 사람도 이 법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예수에게는 예수의 장애물이 있었고 석가모니에게는 석가모니의 장애물이 있었다. 내가 흠모하여 말년의 인생 멘토로 삼고 있는 법정 스님도 예외는 아니었다. 철두철미하게 무소유를 실천하다 가셨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살면서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났다. 법정 스님이 만났던 대표적인 장애물은 예인 수녀님과 주고받은 편지였다. 잘 알려진 대로 두 사람은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수행자로서 구도자로서의 고단함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예인 수녀님은 어느 비오는 날 법정 스님께 보내는 한 편지글에서 특유의 감성적인 필체로 법정 스님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전에 법정 스님이 이예인 수녀님께 비오는 날이면 가벼운 옷을 입고 소설을 읽고 싶다. 시란 앉아서 읽지 말고 누워서 먼 산을 바라보며 두런두런 소리내어 읽어야 제맛이 난다. 라고 하면서 가끔 삶이 지루하거나 무력해지면 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흙냄새를 맡아보라. 라고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이예인 수녀님은 며칠 전 스님의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나 오래 묵혀둔 법정 스님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그 글들이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닮은 스님의 수필처럼 향기로운 빛과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며 옛 추억을 회상했다. 그리고 이예인 수녀님이 감당하기 힘든 일로 괴로워할 때 회색 줄무늬의 정갈한 한지에 정성껏 써서 보내준 법정 스님의 글은 불교의 스님이면서도 어찌나 그리스도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지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 편지글들이 사달을 일으켰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은 불같이 화를 내는 편지를 이예인 수녀님에게 보냈다. 이예인 수녀님이 자신에게서 받은 편지를 책으로 펴낸다는 소문을 들은 후였다. 편지의 골자는 내가 수녀님에게 보낸 편지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따라서 내 허락 없이 책으로 펴내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법정 스님의 편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편지글에 이예인 수녀님도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다. 그래서 풍문만으로 마치 그게 사실인 양 질책하는 편지를 보낸 법정 스님에게 무척 섭섭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고 법정 스님은 자신의 처신이 너무 경솔했다며 이예인 수녀님에게 다시 사과의 편지를 보낸다. 법정 스님은 수도 생활을 일종의 장애물 경주에 비유해 왔는데 이 편지에서는 경주가 종점에 가까워지는데도 여전히 상처투성이라고 스스로를 책망했다. 인생길의 장애물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의 간격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다. 그 간격을 최대한 넓힐수록 실족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인생의 고단함도 그만큼 줄어든다. 허들과 허들 사이의 길이 길면 길수록 인생은 조금씩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저 지나가게 하라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길어올린 8가지 열쇠말 담, 단, 사, 리, 겸, 검, 서, 단 이것으로 인생길에 도사리고 있는 각양의 장애물 사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들을 슬기롭고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한 삶은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과 맥이 같다. 법정 스님은 맑고 향기로운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간소하게 유지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장애물 사이의 간격은 절로 넓어질 것이며 인생도 훨씬 덜 고단해질 것이다. 내가 노자의 도덕경에서 발견한 단순한 삶의 원칙은 지족불욕, 지지불택, 소사과욕, 견소포박이라는 4개의 사자성어로 간추려진다. 족함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라. 인생 후반기 눈앞에 장애물이 어른거릴 때 이 금언을 속으로 항상 되뇌면서 스스로를 다잡는다. 지족불욕, 지지불택, 소사과욕, 견소포박.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카토는 화려한 웅변술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에서 카토가 진짜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고향 마을에서 선조들의 풍습을 계승하며 소박한 식사를 기꺼워했고 간소한 의복과 작은 오두막에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철학자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의 어느 외딴 마을에 들어가 단순한 삶을 살면서 논리철학 논고를 집필했으며 바리흐 스피노자는 죽는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가벼운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죽음을 맞았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 간 것이다. 나도 인생의 말년을 이들처럼 단순하고 간소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지은 책이 그저 지나가게 하라다. 그렇기에 이 책은 삶에 대한 반성문이자 나에게 바치는 도덕경이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모금의 생수가 되길 바란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다. 때때로 사람들은 난처한 문제에 부딪히면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건데 라고 넘겨버린다. 이 말은 내가 가장 즐겨 쓰는 말이기도 하다. 앤디 워홀. 식물원에는 나만의 성지가 2군데 있다. 수련이 피는 시기의 연못이 그중 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호숫가에 있는 흔들의자다. 산책 끝 무렵이면 그 의자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면서 물멍을 때린다. 때린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무 생각 없이 노을 지는 호수를 바라보면서 흔들 의자에 한참 동안 몸을 맡긴다. 그럴 때면 나는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순간을 카메라 렌즈에 담을 수 있다면 한번 보고 싶다.
머리와 마음을 비우고 멍하니 앉아서 하염없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남들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순간을 사랑한다. 명상은 아니지만 명상할 때처럼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참 좋다. 마치 몸에 날개라도 달아 하늘을 나는 듯하다. 예전에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남들에게 우스워 보이는 꼴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산책길 복장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허름한 체육복 바지에 집에서 입는 티셔츠 하나 걸치고 그냥 길을 나선다. 운동화도 낡은 운동화가 더 좋다. 새 신발보다 걸을 때 부담이 덜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깔끔한 것들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조금 낡았어도 편한 것들이 더 좋다. 산책길 보폭도 바뀌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걸 어디선가 읽은 후 한동안 파워워킹 동작을 따라해보기도 했지만 영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뒀다. 특히 아내와 함께 산책할 때는 항상 아내보다 반걸음 뒤에서 걸으려고 노력한다. 산책길에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심 존경스럽지만 내게 맞는 보폭이 있다는 생각으로 굳이 따라하지 않는다. 햇볕이 가득한 낮에 스테인 글라스를 보면 보통의 유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비로소 그것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사람은 바로 이 스테인 글라스와 같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빛내면 자신의 인생을 예술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스테인 글라스라는 사실을 모른다.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데 치중하느라 더 중요한 내면을 잊고 산다. 나도 그랬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 내면에 숨겨진 나만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을 대하듯 밖을 대하고 밖을 대하듯 안을 대하듯 대한다. 그렇게 하니 남의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특히 남들에게 내가 조금 어리숙하게 보여도 무슨 상관이지 하는 뻔뻔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뛰어난 선비가 도에 대해 들으면 힘써 행하려 하고 어중간한 선비가 도에 대해 들으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못난 선비가 도에 대해 들으면 크게 웃는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다. 도덕경 41장.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명하겠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다. 가스회사와 석유회사 관계자들은 에디슨의 말을 헛소리라고 했고 영국 왕립학회 연구소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주 싸고 편리한 전등을 만들어서 부자들만 촛불을 켜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지 딱 1년 뒤인 1879년 백열전등으로 특허를 신청했다. 평범함의 공화국에서 천재들은 위험하다라는 로버트 잉거솔의 말처럼 스티브 잡스나 레리 페이지, 일론 머스크 등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였다. 그러나 그랬기에 그들은 오늘날 기술의 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삶의 도도 그러하다. 작고 소박한 것에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행복해하는 단순한 삶의 원칙도 남들이 볼 때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크고 웅장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노자가 말한 불소, 부족이 위도라는 말을 마음의 지도로 삼으면서 행여 흔들릴 수도 있는 나를 다잡는다.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남들에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다소 의기소침해질 수는 있겠지만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니
꾸준하게 내 방식대로 살다 보면 나를 비웃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박수를 보낼지도 모른다. 타인의 조소가 먼 훗날 내게 큰 자양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조개는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를 품을 수 없듯이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결국 낭비하는 셈이다. 삶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마지막에 내가 어디에 있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 목표 지점을 저곳이라고 딱 찍어서 정해놓아도 내가 그곳에 도달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굳이 도착지를 정해두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다.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길이 끝나는 지점이 있으면 한 박자 쉬고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된다. 그 길을 걷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종착지는 중요하지 않다. 길은 길마다 소중하고 모두 그 길만의 의미가 있을 테니까. 식물원 길은 식물원 길만의 의미가 있고 해파란 길은 해파란 길만의 의미가 있다. 가을에는 가을이 주는 단풍을 즐기면서 길을 걷고 봄에는 봄꽃이 풍기는 향기를 맡으면서 길을 걸으면 식물원 길을 걷든 해파란 길을 걷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익숙한 길과 처음 걸어보는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지도 내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식물원 길처럼 익숙한 길은 늘 걷는 길이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그렇다고 늘 그 길만 걸을 수는 없다. 때로는 산티아고 길처럼 처음 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 그때 나는 망설이지 않고 새로운 여정에 나설 것이다. 나는 내일 산티아고로 간다. 사냥아, 기다려라. 삶은 단순하게, 밥상은 소박하게. 사람이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가면 생각하지 못하던 성공을 맞게 된다. 그때 그는 과거와 단절한 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게 된다. 그가 자신의 삶을 단순하고 소박한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우주의 법칙은 더욱더 명확해진다. 헨리 데이빗 소로, 월든. 19세기 말 미국에서 활약했던 자연주의 철학자 소로는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월든 호숫가에서 작은 통나무를 짓고 살았다. 손수 땔감을 장만하고 자연이 주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소로가 이때의 경험을 쓴 월드는 내 인생 후반기 삶의 지침서가 되었다. 월드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이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제발 부탁하건대 당신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여라. 100만 대신에 5이나 6가지만 셀 것이며 최대한 간소화하라. 하루에 3끼를 먹을 게 아니라 필요할 때 1끼만 먹어라. 100가지 요리를 5가지 이내로 줄여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일들도 그런 비율로 줄여라.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도 소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다. 이 부부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음식부터 간소하게 줄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 역시 기껏해야 한 끼에 2-3가지 음식을 먹었을 뿐이다.
그렇게 먹고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부부의 생을 보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남편인 스콧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인 헬렌도 큰 탈 없이 92살까지 살았다. 그만하면 두 사람 모두 무병장수한 것이 아닌가.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5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5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 도덕경 12장. 오미는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의 5가지 맛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소유나 재물, 음식에 대한 과도한 탐욕을 경계하기 위한 은유로 쓰였다. 오음도 같은 맥락이다. 원래는 궁상각치의 5가지 기본 음료를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본질을 벗어난 과유불급에 대한 노자식 표현인 셈이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으로 불리는 디오게네스와 에피쿠로스도 노자가 말하는 소박한 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인물들이다. 디오게네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모든 선의 시초요 근원이라며 큰 기쁨보다는 균형 잡힌 조용한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권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하는 방식에서도 단순함이 능률을 더 높인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무척 단순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그냥 즐기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일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공자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을 남겼다. 요즘 내 삶은 무척 단조롭다. 아침 6시경에 일어나 교육방송에서 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1시간 동안 청취하고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주로 책을 읽는다. 영어 공부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루틴으로 선택했다. 독서와 집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일삼아 재미삼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낙을 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동안은 음주와 골프가 가장 큰 낙이었는데 어느 날 술병과 스코어 가드는 갑오로 남길 수 없지만 저서는 갑오로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고쳐먹었다. 독서도 범위를 좁혔다. 과거에는 무조건 많이 읽었지만 요즘은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는 삶을 천천히 여유롭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 게 더 끌린다. 그렇게 범위를 좁히다 보니 도덕경과 장자, 주역 등은 30번을 넘게 읽었다. 이 밖에 법정 스님이나 류시화 시인의 저서, 톨스토이 전집, 월든, 에밀 같은 책들이 머리맡에 자주 머무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니어링 부부의 가르침대로 먹는 것도 단출한 집밥 위주다. 최근 허준의 동의보감을 읽은 후 니어링 부부의 조화로운 삶을 다시 읽어보니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많이 먹어 탈이 나는 경우는 있어도 적게 먹어 탈이 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허준의 음식 철학이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위주의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는 가르침 하나만 잘 실천해도 큰 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단출하고 소박한 밥상은 최고의 보약이자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단순하게 산다고 해서 소로나 리어링 부부처럼 반드시 산속에 들어가서 통나무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에인 엘진이 단순한 삶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채 빈부의 격차와 생태계 파괴라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다. 덜어냄으로 돌을 실현하라. 말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천마디 말을 제 속에서 먼저 버려야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한 줄 글을 쓰기 전에 100줄을 제 손으로 우선 깎아버려야 한다. 함석현, 씨알의 소리.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집에 체중계를 놔두고 하루에 50번 이상 몸무게를 재본다고 한다. 그가 일정 몸무게를 넘으면 손녀들에게 1달러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선을 넘은 적이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라는 속담처럼 이 사실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한지 알 수 있다. 그의 전기 스노볼에서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으로 새삼 고개를 끄덕였더랬다. 나도 집에 체중계를 두고 가끔 몸무게를 재본다. 버핏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재본다. 몸이 조금 무겁다 싶을 때는 70kg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은 60kg 중후반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나이와 키를 고려하면 비교적 날씬한 편이다. 특히 8년 동안 지구 반바퀴 거리만큼 꾸준히 걷다 보니 뱃살이 거의 없다. 일상생활에서 몸무게를 단기간에 2, 3kg씩 줄이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하루에 조금씩 줄여나가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식단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규칙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운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찾아온다. 산책을 일상으로 만든 계기는 동네 내과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것이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오긴 했지만 나는 단 한 알도 먹지 않았다. 고혈압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로 고혈압을 고쳐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산책을 시작했고 그 덕분에 매년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약병은 지금도 내 작업실 한켠에서 우두커니 나를 쳐다보고 있다. 언제까지 나를 먹지 않고 버티는지 두고 보자 라며 시험이라도 하듯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너를 내 곁에 두는 건 언젠가는 너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야. 널 잊지 않기 위해서지.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학문은 하루하루를 더하고 돈은 하루하루를 덜어낸다. 덜고 덜어 무위의 경지에 이른다. 무위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도덕경 48장. 일상의 덜어냄을 실천해 우리는 도를 실현할 수 있다. 나는 꾸준한 산책으로 몸을 조금씩 가볍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몸무게의 돌을 닦아나가는 중이다. 고혈압 약병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는 그날이 삶에서 몸무게의 돌을 완전히 이루는 날이 될 것이다. 법정 스님도 키우던 난 화분에 일상이 자꾸 얽매이자 그걸 지인에게 준 후 홀가분을 느꼈다고 한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하루에 한 가지씩 비우는 무소유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는데 수행자인 그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매일 하나씩 비워낼 만큼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가 비우겠다고 다짐한 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번뇌가 아니었을까. 그것은 물건을 비우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이다. 번뇌는 비워도 비워도 끝이 없으니까. 새삼 그의 고결한 덕업과 정진에 고개가 숙여진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라는 자아 덩어리, 욕망, 헛된 바람, 어둠과 슬픔은 마치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 그것들은 삶의 장애물이다. 그로 인해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 같은 내 아이들이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삶에 지쳐 고단했던 아내도 기댈 곳을 찾지 못해 일기장에 눈물을 뚝뚝 흘려야 했다. 장애물을 채우기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해보지만 가시를 쉬이 없애지는 못한다. 하나를 치우면 또 다른 가시 하나가 돋고 그걸 치웠다 싶으면 또 다른 가시가 돋아난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덜어내는 그 행위를 멈추면 내 마음은 햇볕 한 줄기도 들어오지 못하는 캄캄한 암흑이 되고 말 것이다. 헛된 줄 알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비우고 또 비워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 아닐까. 언덕 밑으로 굴러내려가는 줄 알면서도 끝없이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올리는 시시포스처럼 말이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저 돛을 펼쳐라. 미리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필요할 때 누군가 확실히 꾸짖을 테니 그때 뉘우치면 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를 여행하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다.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가 서울 정도의 크기라 자유여행을 하기에 맞춤한 곳이다. 우리 부부도 4박 5일의 일정으로 숙소를 하나 잡아놓고 지하철 패스를 끊어서 온 나라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MRT라고 부르는 싱가포르의 지하철은 서울만큼이나 노선이 편리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어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마지막 날 보타닉 가든에서 문제가 생겼다. 정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기념품 가게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아내가 아참 하면서 갑자기 파우치에서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귀국 비행기 시간이 저녁 8시인 줄 알고 여유 있게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항공권에는 오후 2시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귀신의 쓰이기라도 했는지 두 사람 모두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오전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돌아가서 로비에 맡겨둔 짐을 싣고 서둘러 공항으로 간다 해도 탑승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도 머뭇거리지 않고 냅다 뛰었다. 우선 공항부터 나가야 택시를 잡아 탈 수 있었기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조건 뛰었다. 숨을 헐떡이면서 간신히 도로변으로 나왔지만 택시를 잡기가 만만치 않았다. 계속 지하철만 타고 다녔기에 그랩이라는 공유 택시 앱을 깔아만 놓았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금쪽 같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조해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공사장 안전모를 쓴 젊은 청년이 걸어오길래 다짜고짜 그를 붙잡고 부탁했다. 천만다행히 이 젊은이는 자기 일인 양 발을 뻗고 나서주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그랩을 불러준 것이다. 잠시 후 도착한 택시에 타면서 우리는 젊은이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선 호텔로 가서 짐을 싣고 공항으로 다시 가달라고 했다. 그렇게 가까스로 2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그때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긴급할 때는 무조건 앞을 보고 뛰어라 라는 귀중한 교훈 하나를 얻었다. 만일 우리 부부가 거기서 지금 가면 늦을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머뭇거리거나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비행기 시간을 착각할 수가 있어? 라면서 서로를 책망하느라 지체했더라면
예정된 비행기를 놓쳤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1분 1초도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무조건 앞을 보고 뛰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지혜로운 처신이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회오리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낙비도 종일 내리지 않는다. 도덕경 23장.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물때는 지나간다. 그러는 사이에도 인생은 흘러간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저 돛을 활짝 펼치는 것. 이 간단한 법칙이 인생을 만족스럽게 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다. 조금 있다가 저 바람이 강해져서 태풍으로 변하면 출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그렇게 되면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을 미루다 보면 눈앞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 살면서 마주하는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의 원칙이다.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의 행복을 놓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오늘은 오늘의 짐만으로 족하다. 굳이 오지 않은 내일의 짐까지 질 필요는 없다. 미래의 청사진을 멋지게 짜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다.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는 사이 앞에 놓인 음식은 다 식어버린다. 기다리는 버스가 확실하게 온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거다 싶으면 냅다 뛰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살고 있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더럽지도 않은 그릇을 미리 씻지도 말고 물을 엎질렀을 때는 양동이를 탓하기보다 곧바로 우물로 가서 물을 깃는 것이 최선이다. 산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산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해 다가가면 된다. 내일 사랑할 수 있으면 오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자꾸만 사랑을 내일로 미룬다. 프랑스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프랑수아즈 사강은 죽으면서 진정 후회 없이 신나는 인생을 즐겼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에서 작품 속 등장인물인 시몽 변호사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행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 핑계와 편법과 체념으로 인생을 낭비한 죄로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종신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시몽의 선고는 우리 자신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과거와 미래, 남들의 시선, 변명 같은 것은 모두 벗어던지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오직 현재의 나만을 위한 생을 살아야 한다. 나를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새롭고 독특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멋진 철학을 갖는 일이다. 그 철학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종신 고독형을 피할 수 있다. 화려함이 아니라 수수하고 검소한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습관을 기르면 현재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진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모두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소유물은 나만의 시간이었다. 단 10분이라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걷힌다.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글이 써지지 않는다.
때로는 정리가 안 되는 생각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애써 무언가 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레 두기로 했다. 애쓰지 않고 가만히. 무가수 안녕한가. 비틀즈의 노래를 좋아한다. 그 가운데 레디비라는 노래는 한때 노래방에 갈 때마다 부를 만큼 애창곡이었다. 곡도 좋지만 특히 가사가 좋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다가와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죠. 가만두렴, 가만두렴, 가만두렴. 우리 속담에도 그런 지혜의 말이 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속담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가장 과학적이고 예술적이고 낭만적인 말이 바로 이 속담이다.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덜 힘들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라마는 영원히 가는 고통과 상처는 없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것은 언젠가 지나간다. 고통과 상처를 키우는 것은 무의한 마음과 집착이다. 고통과 상처는 사라지라고 외치고 규탄하고 뿌리쳐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심해지고 덧난다. 육체의 고통과 상처는 진통제와 연고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시간만이 해결해준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 탁정서청 도덕경 15장. 탁정서청은 무의자연의 다른 표현이다. 레디비나 시간이 약이라는 말의 도덕경 버전이다.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일부러 휘저으면 물이 더 탁해지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면 서서히 맑아진다. 나는 위 인용문이 포함된 도덕경 15장을 노자 사상의 백미로 꼽는다. 한편의 시를 연상케 하는 문장도 좋지만 노자의 무의자연을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쉽게 표현한 구절이 없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도 도덕경 15장 본문에 나오는 여와 유자 두 글자를 따서 고향 마을에 여유당이라는 서재를 지었다. 힘이 들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아파도 조금 더 견뎌보자. 곧 좋아지겠지. 라고 되뇌인다. 하지만 이런 말은 그다지 지혜롭지 않다.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힐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다 그런 거야가 더 좋은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놓을 수 있는 힘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생길 때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신을 채근하기보다는 그럴 때도 있지 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처신이다. 내가 식물원 산책을 좋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냥 좋다. 걷다 보면 마음이 절로 편해지고 여유로워진다.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다잡아야 산책길에 나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작업을 멈추고 현관으로 나가 운동화를 신는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바람막이 점퍼 하나를 걸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하나 들면 그만이다. 그렇게 나서면 자연은 늘 똑같이 나를 반기고 나는 자연의 몸을 맡긴 채 그냥 걷는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산책은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나는 그런 일상이 좋다. 삶이란 원래 그런 거다. 살아있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살아감이 모여서 삶을 이룬다. 일상에 굳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달력에 적힌 무슨 날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가면 모든 일상이 특별한데 굳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혹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사는 마곡지구는 과거의 산밭이었다.
토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일대는 논과 밭이었고 가옥의 형태도 아파트보다는 전통 가옥이 많았다. 지금도 마곡지구 건너편에는 그런 형태의 주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재래시장을 들를 때면 나와 아내는 일부러 그쪽 동네를 거쳐서 온다.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에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 어린 시절 시골에서 느꼈던 정취를 도심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감나무에 달린 생감이 홍시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한 번 탁정서청의 지혜를 깨닫는다. 감을 익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다. 단단하던 생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운 속살이 홍시로 바뀐다.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어른들은 철이 없다고 나무라지만 계절을 나타낼 때도 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아이를 철들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훈육이 아니라 시간이다. 흐린 날 하늘에 낀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심히 걷힌다. 그리고 구름 속에 가려있던 해가 다시 빛난다. 인생의 암흑기라는 표현은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니다. 살다 보면 구름 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는데 특정 시기를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것은 인생의 궤적을 지나치게 좁혀버리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꽃길만 걸을 수 있겠는가? 때로는 자갈길도 걷고 진흙탕 길도 걷는 것이 인생이다. 구름이 낀 날에는 내 인생에는 도대체 언제 햇볕이 들려나 하면서 초조해하지 말고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야 하는 생각으로 무심히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짙은 먹구름도 스르르 걷힌다. 탁정서청은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견디는 가장 좋은 명약이다.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산다는 것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어제 느낀 것을 오늘도 느낄 수는 없다. 이제 더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사실을 후회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단순하게 규정짓는 것이 좋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말테이 수기. 세상의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다면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는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주 과거에 머문다. 잃어버린 권력, 떠나간 연인, 날려버린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지나간 날의 끝자락을 붙잡고 번뇌한다. 그런 고민과 갈등이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슴을 쥐어뜯는 자기 학대나 몸부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확실히 과거에 머무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끊는다는 한자 다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도끼로 내리치는 동작을 의미한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는 과거의 유산이고 도끼는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다. 일도양단이라는 말이 있듯이 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방법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자른 알렉산더 대왕처럼 하는 것이다. 단을 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면 단순한 삶을 실현할 수 없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단절하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 도의 근간이다. 도덕경 14장. 과거는 흘러간 물이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물이다. 삶이라는 물레방아는 현재라는 물로만 돌릴 수 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거리이며 4%는 걱정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의 걱정거리 가운데 96%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96%를 걱정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4%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걱정도 팔자라는 속담처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걱정거리다. 별로 소용이 없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그 물건에 담긴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혼기념일에 산 건데, 첫 번째 해외여행에서 산 건데, 아이가 첫 월급으로 사준 건데, 라는 생각으로 소용이 다한 물건들을 계속 보관한다. 그 물건을 버리면 과거의 추억도 함께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에 집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추억이 필요하면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면서 추억을 떠올리면 된다. 추억이 필요하면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면서 추억을 떠올리면 된다. 추억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실물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 어쩌면 추억을 핑계 삼아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감추는 것일 수도 있다. 다윈은 살아남은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라고 했다. 과거에 머무르는 종보다는 과거와 단절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적자 생존이라고 할 때의 적자는 우수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을 가리킨다. 다윈의 진화론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혁명의 역사는 단의 역사였다. 갈릴레오는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단 함으로써 과학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아인슈타인은 지구가 물리적 좌표로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을 단 함으로써 세계관을 혁명적으로 바꿨다. 양자물리학도 마찬가지다. 하이젠베르크와 닐스 보어는 빛이 입자 혹은 파동 가운데 한 가지 성질만을 갖는다는 기존의 생각을 단 함으로써 현대 과학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변화를 위한 행동은 지금 당장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즉 현재에 충실한 것이 도에 가장 가까운 삶이다. 지금 존재하는 자리, 현재의 자리에서 당장 변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지 않으면 지금으로부터 1년 후, 그때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를 바란다면 주변 환경이나 세상을 바꾸려 들지 말고 나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월터 크라이슬러도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뒤뜰에 나가 네잎클로버를 찾기 때문이다. 성장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왔는데 딴짓을 하고 있으면 결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 현재는 선물이다. 누군가 선물을 주려고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문부터 열어줘야 한다. 행복의 비결도 간단하다. 인생의 순간순간에 충분히 몰입하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행복은 오직 현재, 여기에만 머문다. 패자는 과거에 산다. 그러나 승자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즐긴다. 지금 내딛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삶이 된다. 도란 길이기 때문에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도를 이룰 수 없다. 1959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했을 때
나이가 80이 넘은 노스님이 티베트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왔다. 기자들이 어떻게 그 연세에 험준한 히말라야를 넘었느냐 라고 묻자 노스님은 이렇게 답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지요.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덤빌 필요는 없다. 노스님의 말처럼 우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걷다 보면 태산처럼 까마득해 보이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다이어트나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속에 있는 묵은 것을 비워내듯이 마음속에 쌓인 먼지들을 조금씩 비워나가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 순간이 단순한 삶이라는 인생의 도가 시작되는 때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버린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 단순하고 소박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도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도는 작고 소박한 것에서 시작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완성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 스스로를 정리하고 쉬어갈 수 있게 하는 책들을 몇 권 소개해드려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골랐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지나가게 하라. 제목이 참 멋지죠? 책 표지와 함께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 읽기 시작했는데요. 저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단순한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말한 담, 단, 사, 리, 겸, 검, 서, 단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저자 개인의 소소한 일상과 경험을 곁들여 친숙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다루었던 고전 철학자들 중 노자의 사상이 저에게는 제일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단순하고 겸손한 삶, 버리는 삶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알게 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천하기엔 웬만한 주입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 다행히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삼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영상 초기 들어가며 해서 저자가 말했듯이 이 책은 저자의 도덕경이라고 하죠. 저희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만의 도덕경, 여러분만의 도덕경. 함께 들어주신 분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을 기원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